안녕하세요. 피셔인베스트 피셔입니다. 미국의 부채 버블이 붕괴할 것이라는 이야기는 제가 20년 전에도 들었고요. 10년 전에도 들었고 꾸준히 들었던 이런 진부한 스토리입니다. 심심하면 한두 명씩 나와서 미국 부채가 많아서 곧 미국이 망할 거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 가끔 있었어요. 그런데 미국은 안 망했죠. 그런데 사실 미국의 부채의 규모가 크긴 큽니다. 실제 뉴욕의 맨하튼에 가보면 미국의 현재 부채가 얼마인지 알려주는 시계가 있거든요. 위치는 지도에서 여기고요. 구글 맵에서 이렇게 찾아보면 이렇게 생긴 시계입니다. 여기 보이시죠? 미국 국가 부채는 약 27조 달러고요. 매 1초당 약 1만 달러씩 이자가 붙어서 계속 증가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최근 공화당은 국가 부채의 과도한 증가를 우려하면서 추가 부양에 대해서 민주당과 달리 약 1.1조 달러의 부양책을 내놓고 있어서 현재 합의가 지연되고 있는 상태죠. 그러면 수십 년간 아무런 문제가 없던 이런 미국 국가 부채 문제를 왜 이제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이 그림 때문입니다. 미국의 GDP 대비 연방정부 부채인데요. 이미 미국 공공부채는 GDP의 100%를 넘어섰는데요. 2050년에는 더블로 증가해서 195%까지 증가할 수 있다. 이런 미국 의회 예산국의 보고서가 나왔죠. 정부 부채가 일정 수준 이상을 넘어가면 이자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또 재정 지출을 줄일 수가 없으니까 또 국채를 발행해서 이자를 갚고 결국에는 계속 국채를 발행하는 악순환에 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 구간에서는 수직으로 부채 비율이 증가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미국의 경우에는 의회에서 합의한 부채 한도 내에서 국채를 발행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소신 있는 의견을 내는 정치인들이 꽤 있다는 겁니다. 실제 사례로 지금 공화당도 선거에서 이기려면 어떻게든 돈을 풀겠다 해야 되는데 그 반대로 정부 부채를 줄여야 한다 이런 입장에서 선거에 유리하지 않은 돈 풀기를 줄여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죠. 부채 한도 증액 협상이 실패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럼 이번 코로나 침체처럼 이렇게 경기가 둔화되는 경우에도 재정 정책을 맘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거죠. 현재 일본과 같은 경우에는 정부 부채 따위는 신경 쓰지 않고 국채를 무제한 찍으면서 이자를 갚고 재정 지출을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미국은 유사하면서도 또 다른 선택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과거에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해결을 했는지 이걸 보면 앞으로 미국의 대응을 어느 정도 예측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림을 보시면 GDP 대비 미국 정부 부채가 지금보다도 더 높았던 적이 있습니다. 바로 1946년 119%, 그림상에는 106%로 나오네요. 이 자료마다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그리고 1920년대에도 GDP 대비 연방정부 부채 비율이 아주 큰 폭으로 급증한 걸 볼 수 있죠. 이 두 가지 시기에 정부 부채가 이렇게 급등했던 이유는 뭘까요? 이때도 코로나처럼 이런 병이 있었을까요? 아니죠. 다들 예상하시는 대로 1차,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때입니다. 1, 2차 세계대전의 스토리 그리고 경제 상황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재미있는 옛날 얘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14년부터 1918년까지 벌어진 게 바로 1차 세계대전입니다. 영국, 프랑스, 러시아 연합군과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동맹국으로 시작된 이 싸움이죠. 그런데 오늘의 주인공 미국은 1차 세계대전의 초반에는 참전하지 않고 중립국으로서 식량과 군수물자를 팔면서 이익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건이 두 가지가 터지죠. 최초 독일은 영국이나 프랑스 해군의 상대가 되지 않을 정도로 해군이 딸렸어요. 그런데 이 잠수함 유보트라는 게 나오죠. 잠수함이 엄청난 맹활약을 펼치면서 해상을 독일이 사실상 장악을 하게 됩니다. 이때 독일은 잠수함을 이용해서 섬나라인 영국을 고립시키기로 결정을 하죠. 해상 선박을 무제한으로 격침을 시켜서 아예 단절을 해버리면 6개월 내에 영국의 항복을 받아낼 수 있다. 이런 무제한 잠수함 작전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독일 잠수정은 하필이면 운도 없게 루시타니아호라는 이 여객선을 여기에 중립국이었던 미국 128명이 타고 있는데 전부 다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중립국이었던 미국 내에서도 전쟁 여론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그런데 128명 때문에 우리가 전쟁에 참여하면 얼마나 많은 사상자가 나겠냐 하면서 그에 반대되는 세력도 있었는데 결정적으로 1917년에 침오맨 사건이 터집니다. 독일과 같은 경우에 미국이 영국 연합군에 참여를 할 수도 있겠다 이런 걱정을 계속했거든요. 그래서 독일의 외무장관 치머맨이 멕시코에 몰래 비밀 전문을 보내게 되는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미국이 만약에 중립을 깨고 영국의 연합군 편에 선다면 멕시코가 미국을 한마디로 뒤에서 공격을 해달라 이겁니다. 만약에 이것을 승낙하게 되면 독일이 현재 굉장히 유리하게 전쟁을 이기고 있는데 멕시코를 도와서 텍사스, 뉴멕시코, 애리조나 등 이런 상실 지역을 전부 되찾아 주겠다. 이런 내용의 전문을 보내죠. 그럼 미국이 멕시코랑 전쟁을 벌이는 동안
독일이 유럽을 정리하고 바로 멕시코를 도와주겠다 이거죠. 그런데 이 비밀 정보를 영국이 중간에 가로채서 암호 해독에 성공을 합니다. 그런데 더 웃긴 일이 하나 터져요. 독일은 처음에는 발뺌을 해요. 근데 이 치머맨이 독일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갔는데 이 정보 내용은 우리가 보낸 게 맞다. 하지만 미국이 중립을 지키지 않을 경우 이것을 가정한 거라면서 정보를 보낸 게 사실이다 이렇게 시인을 해버립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더 웃긴 건 이 전보는 중립국이었던 미국이 독일을 위해서 허가해준 롱아일랜드라는 전신을 통해서 멕시코에 전달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미국이 뒤통수를 맞은 거죠. 안 그래도 루시티니아호 이 사건으로 들끓던 여론은 치머맨 사건을 계기로 독일에 대한 완전한 선전포고를 선언을 하고요. 그리고 미국이 참전하면서 1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이 패배를 하게 되죠. 전쟁이 시작됐으니까 당시에 미국은 대대적으로 전쟁국채를 발행하고 군수 물자를 생산했고요. 모병을 시작을 합니다. 이게 전쟁 당시 포스터죠. 그래서 1919년 미국의 GDP 대비 정부 부채가 급증을 했던 거고요. 그럼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됐을까요? 1920년대부터 시작된 미국의 호황으로 자연스럽게 정부 부채가 감소합니다. 전쟁 기간 높은 가격을 유지하던 농산물 가격이 급락을 하면서 농업은 둔화됐는데 반면에 라디오, 영화, 자동차 및 화학 등 새로운 산업이 부흥을 했기 때문에 경기가 급성장하면서 GDP가 올라갔던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더 눈여겨봐야 될 것은 1946년 GDP 대비 정부 부채가 최고점을 찍었던 2차 세계대전 이후의 미국의 대응이죠. 1차 세계대전 이후에 프랑스에서 맺어진 베르사유 조약의 전쟁 배상금은 독일에 1320억 마르크를 배상하라 이겁니다. 독일의 당시 1년 세입이 70억 마르크였는데 독일에서 평생 갚을 수 없는 그런 돈이었죠. 수차례 협상으로 전쟁 배상금을 이렇게 깎아주긴 했지만 그조차 감당하기 힘들었거든요. 독일 정부에서는 자의반 타의반으로 윤전기로 마르크화를 엄청나게 찍어내서 돈을 갚을 생각을 합니다. 마르크화를 무제한 찍어낸다고 갚을 수 없죠. 금이나 아니면 기축통화로 갚아야 됐거든요. 당연히 교환 비율, 환율이라는 것도 있고 금값이 치솟았기 때문에 독일 국민들은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정말 엄청난 고생을 하게 됩니다. 이런 독일 국민들의 좌절 속에 등장한 인물이 바로 히틀러죠. 민족주의를 자극해서 1933년 일당 독재 체제를 만들었죠. 그리고 1939년에 독일의 폴란드 침공을 시작으로 바로 2차 세계대전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오늘의 주인공 또 미국은 1936년에 통과된 중립법이라는 게 있어요. 1차 세계대전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너무 많이 죽었으니까 유럽의 전쟁에 더 이상 참여를 하지 말고 우리는 중립을 지키자 이거죠. 그래서 만약에 교전 중인 어느 국가가 되든 교역도 해서도 안 되고 거래도 해서도 안 되고 정확한 중립을 지키자 이 법을 통과시키고 이 법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근데 미국이 어쩔 수 없이 전쟁을 참여할 수밖에 없던 이유가 있어요. 바로 1929년에 대공황이 벌어졌다는 거죠. 경제가 심각하게 침체가 되었고요. 10년 이상 지속되는 바람에 실업률이 급증하고 미국의 경제가 아주 엉망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슬슬 반대되는 의견이 나오기 시작해요. 미국이 민주주의 국가들을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최소한 전쟁에 참여하진 않더라도 군수품이라도 만들어 팔면서 미국의 경제를 한번 살려보자 이거죠. 결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모든 건 경제 논리를 통하죠. 결국 미국은 다시 교전국들의 군수 물자를 엄청나게 생산해서 판매하면서 경제가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죠. 당연히 군수 공장에 인원이 많이 필요하니까 실업률도 급감을 하게 됩니다. 비행기부터 탱크부터 정말 어마어마하게 생산을 하기 시작하죠. 그러면 인력이 부족해서 막노동판과 같이 이렇게 힘을 써야 되는 군수공장에 여성 인력까지 대거 고용을 했던 포스터입니다. 사실상 대공황의 침체는 뉴딜 정책으로 해결된 게 아니라 2차 세계대전으로 해결된 게 맞죠. 그런데 그런 와중에 일본이 또 눈치 없이 진주만을 기습 공격을 하죠. 그래서 미군의 엄청난 사상자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미국 정치권에서는 참전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일본의 진주만 공습 이후 만장일치로 일본에 대한 선전포고를 결정을 하고요. 그러면서 일본의 동맹국이었던 독일과 이탈리아도 미국에 선전포고를 하죠. 무슨 깡으로 일본이 이렇게 미국을 건드렸냐? 당시 일본이 파악한 해상 전력은 미국보다 우위였습니다. 미국의 어마어마한 생산력을 과소평가했던 거죠. 그래서 진주만에 있는 공군기지, 해군기지만 박살을 내고 나면
미국이 일본을 공격할 전력을 생산할 때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고 그 사이 일본이 아시아를 전부 다 먹은 다음에 평화협정을 맺겠다 뭐 이런 전략이었던 거죠. 그런데 일본이 아주 제대로 오판을 한 겁니다. 진주만 공습에서 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죽었기 때문에 자원 입대가 줄을 섰고요. 미국은 총전력 태세를 갖추고 군수물자를 엄청나게 찍어내기 시작합니다. 항공모함을 한 달에 한 개씩 만들어냈기 때문에 스타크래프트로 따지면 거의 쇼미더머니의 파워를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일본은 멀티 뭐 한 개 먹고 미국을 살짝 건드렸는데 알고 봤더니 미국은 무한맵을 하고 벌써 이미 생산시설 그냥 쫙 깔아놓고 스타트할 준비만 하고 있었던 거죠. 결국에 미국은 먼저 유럽 쪽을 공격해야 되겠다 이렇게 느끼고 1944년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시작으로 해서 1945년에 독일의 항복을 받아냅니다. 그러고 나서 아직도 일본은 미국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결사항전을 하다가 일본의 뉴클리어 디텍티브 핵 2발 맞고 지지를 받아낸 게 바로 2차 세계대전입니다. 이런 역사적인 사실을 알아야 우리가 경제를 알 수 있는 건데요. 문제는 전쟁이 끝난 이후의 경제입니다. 퇴역한 군인들은 전부 실업자가 되겠죠. 그리고 군수 물품을 대량으로 찍어내던 군수공장도 더 이상 많은 인력이나 생산이 필요 없어지죠. 그리고 전쟁 중에는 당연히 뭐 농산물 가격부터 해서 재화의 가격이 올라가는데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물가도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산업이 둔화하고 실업이 증가하고 물가가 하락하는 현상, 이걸 바로 뭐 디플레이션, 경기 침체 뭐 이렇게 말하죠. 다시 대공황의 공포가 엄습해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다가 2차 세계대전에서 총동원령을 내린 미국이었기 때문에 1945년 말 미 정부 부채는 2,760억 달러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증가한 상황이었습니다. 재정정책을 쓰기에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이런 상황이었죠. 미국은 어떤 해결책을 내렸을까요? 쉽게 설명드릴게요. 1942년 4월부터 1947년 7월까지 미 연준은 미국채 3개월물 금리를 0.375%로 고정을 해버립니다. 국채금리가 올라간다는 말은 누군가 미국채를 팔아서 국채 가격이 떨어진다는 건데 이때 누가 미국채를 팔면 미 연준이 무제한으로 국채를 매수해서 가격을 끌어올리는 거죠. 장기 국채금리 또한 최대 2.5%에 맞추도록 누군가 미국 장기 국채를 팔면 미 연준이 무제한으로 계속 받아줍니다. 한마디로 미 연준이 돈을 거의 무제한으로 풀어가지고 금리를 지키겠다, 저금리를 유지하겠다, 이 말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저금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미 연준이 무제한적인 돈 풀기를 하면 시장에 돈이 돌고 당연히 경제가 회복되겠죠. 1944년부터 민간 투자가 드디어 증가를 하기 시작했고요. 결국에 고용이 늘어나고 경기가 회복세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1947년 7월이 돼서야 인플레이션이 걱정되기 시작하면서 미 연준은 저금리에 고정했던 금리를 이제 해제해버리죠. 그럼 경기는 회복이 됐는데 미국 정부 부채는 대체 어떻게 줄어든 거냐? 이게 궁금하시죠? 이 논리 또한 굉장히 이해하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5년 전에 미국 정부가 미국채 약 100억 달러를 발행했다고 하겠습니다. 금리가 낮으니까 낮은 이자를 지급하다가 5년 후에 100억 달러를 그대로 갚으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사이 미 정부가 국채를 엄청나게 발행을 해서 시중에 돈이 어마어마하게 풀렸고요. 통화량이 거의 3배가 증가했다고 하겠습니다. 부동산의 가격, 물가도 거의 3배가 올랐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5년 전에 100억 달러의 가치는 지금은 사실은 3분의 1 정도인 33억 달러의 가치밖에 되지 않죠. 그러면 미국 정부는 딱 5년이 지나고 나서 빌린 100억만 그냥 거의 3분의 1의 가치를 갚으면 되는 겁니다. 그럼 정부가 재원 마련은 어떻게 했냐고요? 세금은 정해진 금액이 아닌 퍼센테이지로 받는다는 거죠. 부동산 가격이 3배로 올랐는데 정부에서는 정해진 퍼센테이지로 세금을 받기 때문에 세입은 3배가 되겠죠. 그만큼 돈을 많이 찍어낼수록 정부의 입장에서는 돈을 갚기 쉬워지는 겁니다. 역사는 반복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미국이 정부 부채를 감소시키겠다 이렇게 결정을 내린다면 어떤 전략을 수행할지 감이 잡히시죠? 1번, 세금을 왕창 올려서 부채를 갚을까요? 자, 이런 상황에 세금 올리게 되면 경제가 완전히 망가지는데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2번째, 미국 정부가 디폴트를 선언하고 채무를 조정할까요? 이것 또한 당연히 가능성이 없는 얘기죠. 역시 역사는 반복될 가능성이 높겠죠. 오늘은 미국 정부 부채가 과도해서 미국이 망할 수도 있다 이런 부정적인 얘기에 대해서 팩트를 근거로 앞으로 미래까지 전망을 해봤습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요. 지속적으로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